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나이스 시험평가 IS 실장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의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최근 이슈 점검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발표자 이정현 수석연구원 또는 IS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시험평가 금융평가본부 이정현 수석연구원입니다. 금번 강의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의 최근 실적 및 이와 관련한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시험평가는 2023년 12월 발표한 산업전망에서 2024년 저축은행의 산업환경을 불리한 수준으로 판단하며 2023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방향성도 부정적으로 실제로 2024년 6월 발표에서 많은 저축은행들의 장기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이 하향된 바 있습니다. 등급 하향 내역은 이와 같습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대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저축은행들을 기준으로 2024년 3개사, 2024년 9개사의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 하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업권 전체적으로 보면 발표일 현재 전체 신용등급 보유 저축은행 총 28개사 중 12개사의 신용등급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어 향후에도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우호적 영업환경 하에서 2024년 저축은행의 상반기 실적을 검토하고 미흡한 실적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PF 정리 현황에 대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도입되는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규제 강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해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저희 저축은행 평가방문론을 소개해드린 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의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은행 산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국내 기업과 가게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 대상인 고객의 신용도는 제1금융권에 비해 다소 여리한 수준입니다. 기업 대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주요 고객군을 구성하고 있으며 가계 대출은 중저신용도에 분포되어 있는 개인들이 주요 영업 대상입니다. 저축은행은 대부분의 자금을 예수부채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 조달된 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운용하고 있어 순이자이익 규모가 영업을 통한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산업은 국내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이에 따른 대손비용 변동 위험도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서민 생활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감안하여 안정성 유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 변동에 따른 영업 및 재무적 측면에서의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설립과 관련하여 신규 설립 시 특별법인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설립이 제한되어 있으며 지배구조적 측면에서는 대주주의 자격 요건과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영업에 있어서는 예금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적용에 따른 업종별 대출비중 한도 등의 사업적 규제와 적정 BIS 자기자본 비율 유지 등의 재무적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규제산업의 특성상 저축은행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저축은행 구조조정 완료 후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 수는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의 설립 초창기인 1972년에는 저축은행의 수가 350개에 달하였으나 이딴 영업정지와 구조조정으로 그 수가 크게 줄어 현재 79개 저축은행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나이스 커버리지 14개 저축은행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14개 저축은행이 전체 저축은행의 총 자산 및 자기자본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표본상 전체 저축은행 업권을 설명하기에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발표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PF 대출과 브릿지성 토지담보대출의 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저축은행 업권의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출 심사 강화와 신규 영업 위축이 지속되면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영업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139조 원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2023년 127조 원, 2024년 6월 말 120조 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총 여신 규모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나이스 커버리지 기준 2024년 6월 말 신용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각각 42.8%, 31.5%로 총 여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총 여신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4년 6월 말 총 여신 규모가 2023년 말 대비 1.6조 원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1.5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주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여신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가계부문 여신 규모가 오히려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개인신용대출 부문과 위험도가 낮은 보증부 대출 부문에서 여신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산 감소세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여신이 더욱 크게 감소하면서 영업자산 축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순이자 마진이 크게 감소하여 업권 전체적으로 저조한 수익성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 리스크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자산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수신 경쟁이 완화되고 조달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높아진 조달 비용의 대출금리 전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2023년과 비교하여 순이자 마진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자산 규모 감소에도 2024년 상반기 영업수익 및 충당금 적립 전 이익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 기준 2024년 6월 말 총 여신 규모는 41.9조 원으로 2023년 6월 말 45.8조 원에 비해 4조 원 감소하였으나 동기간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은 571억 원이 증가했으며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률도 2.8%에서 3.2%로 상승하였습니다. 수익 창출 능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여파 및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건전성 저하로 인해 대손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대규모 단기수 손실이 지속되고 적자 규모가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저금리 및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업권 전체적으로 1,078억 원의 단기 순손실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저축은행 업권의 대손 상각비는 2.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기간 저축은행 업권의 단기 순손실은 3,8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966억 원 대비 순손실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자산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6%로 하락하였습니다. 대규모 단기 순손실의 원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손비용 증가입니다. 순이자 마진은 회복되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저조한 수익성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건전성입니다. 자산 건전성은 빠르고 가파르게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저축은행 산업의 대출 취급 규모 감소가 지속되고 중소기업 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고정이하 여신과 연체 여신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산 건전성 지표의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 기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022년 말 3.0%, 2023년 말 6.3%, 2024년 6월 말 8.9%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충당금 커버리지는 60.2%로 절대적인 손실 완충력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표의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 적정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도한 고성장으로 인해 BIS 자본 비율은 하락하였으나 2023년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기준 BIS 자본 비율은 2022년 말 12.5%에서 14.9%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여신 규모 감소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 감소 효과 때문입니다. 2023년 말 대비 2024년 6월 말 BIS 자기자본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같은 기간 위험 가중자산 규모는 5.5% 감소하여 위험 가중자산 감소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BIS 자본 비율 개선은 영업규모 축소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의 경우 신규 영업 및 자산 축소를 통해 유동성 자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유동성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 유동성 비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는 200%를 상회하고 있어 지표상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 금융 및 개인신용대출 채권 등의 회수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유동성 관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예수부채의 80에서 90% 이상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갖는 5천만 원 미만의 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뱅크런 위험은 높지 않으나 급격한 실적 악화나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화 시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저축은행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산 건전성 저하의 주요 원인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로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저하에 기인합니다. 총 고정이하 자산에서 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5.9%로 2023년 말 68% 대비 상승하였으며, 기업 부문 고정이하 자산 내에서는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말 27.1%에서 41.9%로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증가폭을 보면 2024년 6월 말 총 고정이하 자산이 2023년 말에 비해
9,792억 원 증가했으며 이 중 부동산 PF 대출 증가액이 6,803억 원으로 전체 고정이하 자산 증가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저하가 전체의 건전성 저하를 견인하고 이는 대손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2024년 상반기 저축은행의 영업실적 저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 PF의 양적 및 질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및 부실정리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14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5.4조 원으로 전년말 대비 1.6조 원 감소하였으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 비중도 110.6%에서 86%로 하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PF 대출은 전년말 대비 6,151억 원가량 줄어든 데 비해 브릿지로는 전년말 대비 9,760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잔여 익스포저 중에서 사업성이 열이한 사업장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 PF의 자산 건전성은 빠르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말 부동산 PF의 고정이하 열심 비율은 22.2%로 2023년 말 7.3%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브릿지론의 고정이하 열심 비율이 10.8%에서 34.3%로 대폭 상승하여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적립된 충당금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의 전체 대손 충당금 잔액 증가분에서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익스포저 충당금 적립률은 2023년 말 6.5%에서 2024년 6월 말 10.3%로 상승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PF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은 8.3%이며 브릿지론의 충당금 적립률은 12.3%로 브릿지론의 충당금 적립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이한 자본력과 부동산 PF 대출 관련 규제로 인해 양질의 대규모 사업 접근이 제한적인 것은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근본적인 한계로 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공사비 증액 리스크에 보다 크게 노출되며 준공 위험 측면에서는 여타 제2금융업권 대비 시공순위나 신용등급 측면에서 열이한 시공사가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시공사 부실화로 인한 사업 차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본 PF보다 리스크가 높은 브릿지론 비중이 전체 부동산 익스포저의 50에서 60% 수준으로 20%대인 증권이나 30%대인 캐피탈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상한순위별 구성을 보면 2024년 상반기 중 상한순위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중순위 및 후순위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단일순위 및 선순위 비중이 90%에 육박하여 캐피탈이나 증권이 취급하는 부동산 PF 대비 차주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특성을 보입니다. 다만 선순위 비중은 PF 대출과 브릿지론이 2024년 6월 말 기준 각각 18.1%와 25.5%에 불과하고 60% 이상이 단일순위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저축은행 간 컨소시엄을 통해 단일순위로 취급한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 중 중순위 및 후순위 비중이 여타 업권 대비 낮은 것은 사실이나 저축은행이 취급한 단일순위 부동산 PF 사업장의 LTV 수준이 일반적인 선순위 사업장 대비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한순위 구성에 있어서 저축은행 업권이 타 금융업권 대비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도 및 소재지별 구성의 경우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에서 수도권 소재 사업장 비중은 69%, 주거시설 사업장 비중은 50.9%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건당 취급 규모 규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의 아파트보다는 수요 회복이 부진한 지방 아파트 및 그 외의 주거시설 비중이 높아 여타 업권 대비 부동산 경기 및 가격 변동 위험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비중과 주거시설 비중이 상승한 PF 대출과 달리 브릿지론의 수도권 비중과 주거시설 비중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2023년 말 대비 2024년 6월 말 수도권 비중이 66.6%에서 65.2%로 주거시설 비중이 59.1%에서 53.8%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브릿지론 경공매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의 주거시설 사업장이 먼저 매각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이 2024년 상반기 부동산 PF에서 인식한 손익수준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5월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영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련, PF 대주잔 협약 개정, PF 채권 경공매 기준 도입,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한 원활한 자금순환 촉진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 즉각적으로 부동산 PF의 손익수준과 전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24년 2분기 중 적용된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입니다. 기존 사업성 평가 기준 양호, 보통, 악화 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의 4단계로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평가 대상도 PF 대출 외에 토지담보대출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거나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분류하여 재구조화, 매각 및 상각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이행 수준 미흡 시 지도 혹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으로 관련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매각 대상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향후 추가 손실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상반기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에서 인식한 부동산 PF 관련 손실은 총 1,239억 원입니다.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과 상각 및 재각 등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가 각각 854억 원, 62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총 3,193억 원 규모의 사업장이 매각되었으며 매각 관련 처분이익을 237억 원 인식하였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부터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매각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PF 관련 손실의 대부분은 브릿지론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브릿지론과 관련하여 총 1,3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상각 및 재각 등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가
774억 원, 강화된 사업성 평가기준 적용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가 735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총 2,653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 사업장이 매각되었으며 매각 관련 처분이익 188억 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매각이익 규모는 PF 대출에 비해 높으나 매각 규모 대비 이익 규모 고려 시 이익률은 PF 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8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된 사업성 평가 적용으로 120억 원의 대손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일부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에 리파이낸싱 및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대손 충당금의 순환입이 152억 원 이루어졌습니다. 총 540억 원 규모의 PF 대출 사업장이 매각되었으며 매각 관련 처분이익 49억 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총 처분 규모는 3,193억 원으로 브릿지론 2,653억 원, PF 대출 54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축은행 펀드에 매각한 비중이 6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공매 20.4%, 그외 매각이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익에서는 경공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각 규모 대비 이익 비중도 여타 매각 방식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습니다. 경공매의 경우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함에도 가장 높은 처분 이익률을 시현한 점을 감안하면 충당금 적립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PF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저축은행 중앙의 펀드 매각과 관련한 처분 손익은 이익 기여도와 이익률에서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추가 손실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최소 2025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의 유의 및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사업장 비중은 여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으로 관련 부실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전체 부동산 PF 규모는 16.6조 원이며 이 중 유의 및 부실 우려가 4.5조 원으로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 및 캐피탈 업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에서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 비중은 각각 12.5%, 8.7%로 저축은행에 비해 낮고 절대 규모도 더 작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여리한 질적 특성과 매각 대상 PF 사업장 규모가 더 큰 점을 고려 시 2024년 하반기부터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사업성이 여리한 사업장의 매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각 손실 규모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보유 PF 사업장의 분양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손익분기점 분양률은 대부분 60% 내외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6월 말 양호 및 보통으로 분류된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4.1조 원이며 손익분기점 분양률은 62.2%로 실제 분양인 38.8%와는 23.4%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의 차이가 4%포인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다수 사업장에서 분양률 부진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수치는
대부분 분양되어 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정상 사업장을 포함한 평균치입니다. 실제 분양률이 손익분기 분양률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면 실제 분양률은 19.8%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며 분양률 갭은 45%포인트로 크게 벌어집니다. 장기간 준공 후 미분양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가격 할인을 통해 분양, 매각 등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재구조화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미분양 위험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말 기준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된 PF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재평가되어 매각 대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된 부동산 PF 사업장 중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대출 비중도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6월 말 양호 및 보통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2회 이상 만기 연장 비중은 28.2%로 높은 가운데 특히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 비중이 49.2%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호 및 보통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만기가 2025년 상반기 내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 중 3.4조 원인 81.7%가 2025년 상반기 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약 95%에 해당하는 1.6조 원의 만기가 2025년 상반기에 도래하고 약 75%에 해당하는 1.3조 원의 만기가 2024년 하반기 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부동산 PF 대출, 특히 브릿지론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대출에 추가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되었던 대출이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 부동산 PF 대출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2025년 상반기까지 매각 및 재구조화 대상 사업장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동산 PF와 관련한 추가 손실 인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부동산 PF 관련 저축은행의 손실 인식 규모는 연초 시장의 우려 대비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PF 사업장을 충당금 반영 장부가액 이상으로 매각하면서 매각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추가 손실 인식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첫째, 여타 업권 대비 저축은행 업권의 PF 사업장 내 유의 부실 우려 비중이 높아 2024년 하반기부터 이들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진행될수록 사업성이 열이한 사업장 매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각 손실 규모가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된 PF 사업장의 부진한 분양률과 2025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만기 구조, 그리고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대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되었던 대출 중 일부가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재평가되면서 대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정리 진행 현황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의 2023년 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2024년 4월
부동산 PF 예상 손실 및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별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의 변화를 반영한 해당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약 0.8에서 1.5조 원이 부실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예상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 없으나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충당금 적립률과 예상 손실률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예상 손실 규모를 2.6에서 4.8조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기적립된 대손 충당금을 감안하면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충당금 규모는 약 0.3에서 1.0조 원입니다. 예상 손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저축은행 업권에서 추가로 적립해야 할 충당금 규모는 약 1.1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저축은행의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 적립 수준이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 중 어떤 시나리오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가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매각된 PF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하고 충당금 적립 수준이 높은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하반기 이후 매각되는 사업장의 처분 손익은 2024년 상반기 대비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된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만기 도래 시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재평가되면서 매각 대상 부동산 PF 사업장 및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사들이 마련 중인 부동산 PF 사후관리 계획이 2024년 9월 초까지 수립될 예정으로 부동산 PF 채권 매각이 2024년 9월 이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본격화되며 매각에 따른 손실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손실은 2024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최소 2025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환산 손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최종 손실 규모는 낙관적과 중립적 시나리오 사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충당금 적립 규모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필요한 충당금 수준을 다소 하회하고 있으나 향후 경공매 진행과 추가적인 유의 및 부실 우려 분류 등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 인식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저축은행 업권 전체적으로도 2024년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 규모는 2.2조 원으로 역시 당사가 제시한 낙관적 시나리오에 필요한 충당금 수준을 다소 하회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의 하락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현재까지는 질서 있는 부실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PF 부실 정리 속도는 제2금융권 내 다른 업권 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상 시나리오별 BIS 자본 비율 추정 결과 개별 저축은행별로 손실 흡수 능력은 상회할 것이나 나이스 커버리지 및 전체 저축은행 모두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손실 규모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동산 PF와 다른 축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24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계대출 내 다중채무자 충당금 규제 강화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 요건 강화가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바탕으로 2024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 적용으로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5에서 6개의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150%를 적립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의 주요 이용자가 신용도가 열이한 중저신용자임을 감안할 때 다중채무자 규제 강화 관련 저축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4년 6월 말 나이스 커버리지 14개 저축은행 기준으로 5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다중채무자 비중은 약 42.4%의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중 5에서 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 비중은 27.2%, 7개 이상은 15.2%로 나타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석 결과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우 제도 도입 전부터 자발적으로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2024년 7월 이후에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채무자 관련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 14개사의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마이너스 98억 원으로 즉 충당금 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SBI저축은행의 선제적인 추가 충당금 적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SBI저축은행의 충당금 환입 규모 562억 원을 제외하면 7월 이후 13개 저축은행에 대해 465억 원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SBI저축은행을 제외 시 저축은행 기준 평균적으로 38억 원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존재하나 개별 저축은행의 자본 규모, 경상적인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채무자의 건전성 추이 및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에도 2023년에 이어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부진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저하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PF이며 부실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중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현재까지는 질서 있는 부실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소 2025년 상반기까지 부실 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손실인식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단기간 내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개별 저축은행의 자본 규모, 경상적인 영업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다중채무자 충당금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나이스 신용평가는 BIS 자본비율 11% 하회, 고정이하 여신비율 7% 상회, 적자전환 여부를 기준으로 저축은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위험 및
부실정리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러한 평가 지침하에서 저축은행의 신용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가 저축은행에 대해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도출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평가사의 과거 5개년 실적을 바탕으로 모델 등급을 평가하며 이에 기반해 향후 3년의 전망을 추정하여 전망 등급을 산출합니다. 전망 등급이 결정되면 여기에 기타 정성 요인을 감안하여 자체 신용 등급을 산출합니다. 기타 정성 요인의 경우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항목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예로 들면 재무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성향이라든지 우발 리스크의 존재, 하이브리드 증권의 존재 및 재무적 파급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P평가사가 특정 계열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계열가의 신용 의존성을 고려하여 자체 신용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 신용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계열가의 신용 의존성이란 쉽게 말해 계열로부터의 비경상적인 재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반대로 계열에 대해 회사가 재무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량 및 정성 지표를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로 이에 따라 최종 등급이 자체 신용 등급 대비 상향되거나 하향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앞서 보신 모델 등급 및 전망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항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각 등급 산출을 위해 크게 회사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을 평가하며 여기에는 세부적인 정량, 정성 지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항목의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별로 점수가 다릅니다. 또한 중요도에 따라 이 세부 지표별로 가중치도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등급별 점수와 해당 항목의 가중치가 고려되어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각각 최종 수치가 도출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각 점수의 조합에 따라 모델 및 전망 등급이 산출됩니다. 이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타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자체 신용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위험 평가와 관련한 세부지표 현황입니다. 사업위험의 경우 크게 산업위험과 경쟁지혜를 평가합니다. 산업위험의 경우 당사는 저축은행의 산업위험 등급을 WB로 높은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산업으로서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 내 및 업종 간 경쟁 강도가 높은 점, 제한적인 사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점, 경기 민감도가 높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경쟁지에는 총자산 시장 점유율, 경영관리 능력,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 총자산 순이익률,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률 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경영관리 능력,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이 정성 요인에 가까우며 나머지 지표는 시장 자료나 실적치 등을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 등급을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위험 평가 요소입니다. 다른 금융산업의 평가방법론과 대체로 유사한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산 부실화 수준, 부실 시 손실 흡수 능력,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측정하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재무적 융통성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량 수치에 해당합니다. 재무적 융통성의 경우 기업이 증명할 수 있는 불황, 시중 자금 경색, 대규모 투자자금 소요 등으로 인한 자금 압박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족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당사의 저축은행 평가 방법론에 근거한 평가 절차와 평가 요인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신용등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공시된 신용등급 기준 총 28개 저축은행이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부여된 저축은행은 총 12개사입니다. 등급 전망 네거티브의 이유는 대체로 대규모 적자 기록, 자산 건전성 저하 추세 지속입니다. 신용등급 분포는 A0부터 BBB-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A등급의 경우 총 8개사이며 SBI 및 한국투자저축은행을 제외하고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가 부여된 저축은행은 KB, BNK 저축은행입니다. A-등급의 경우 총 5개사이며 주로 대기업 계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고려, 키움, 대신저축은행이 네거티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BBB 플러스 등급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총 4개사이며 이 중 다올, 모아, 예가람저축은행이 네거티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BBB 제로 등급의 경우 총 8개사이며 더케이, 에큐온, JT친해저축은행이 네거티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BBB- 등급의 경우 총 3개사이며 JT저축은행이 네거티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현 수석연구원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축은행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경공매 대상 매물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PF 정리 과정이 난항에 빠질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부동산 PF 정리 과정에서 매물이 확대되면서 정리 과정이 난항에 빠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을 6개월 내 경공매 등을 통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여타 업권 대비 부실우려 사업장 비중이 높고 그 절대 규모도 큰 수준으로 경공매 진행 시 매각 대상 사업장 공급이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나이스 커버리지 저축은행 부동산 PF 매각 금액은 총 3,193억 원이며 2024년 6월 말 기준 부실 우려로 분류되어 매각 대상이 된 사업장 규모는 7,991억 원으로 매각 대상 사업장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양호 및 보통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이 재평가되며 유의 및 부실 우려로 분류되어 매각 대상 사업장이 추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공매 진행 과정에서 유찰 시 1개월마다 재공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공매 시 가격은 직전 회차보다 10% 낮게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손실 부담은 확대될 것이나 매각 대상 사업장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2025년 상반기까지 저축은행 PF 사업장의 대부분이 정리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축은행 PF 사업장에 대한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2024년 6월 말 기준 유의로 분류된 사업장의 특성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기준 유의로 분류된 사업장은 전체 부동산 PF의 약 7%를 차지하며 이 중 브릿지론 비중이 84%로 양호 및 보통의 브릿지론 비중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 공정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어 공사가 거의 완료된 사업장이나 BEP 분양률과 실제 분양률의 차이인 분양률 갭은 42%로 분양 실적이 미진합니다. 해당 수치는 BEP 분양률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포함한 수치로 BEP 분양률에 미달하는 사업장만을 고려하면 분양률 갭은 59%로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3회 이상 만기 연장 비중이 66%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2025년 상반기 내 유의로 분류된 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유의의 경우 부실화 진행 중인 자산으로 양호 및 보통에 비해 질적 특성이 열이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조한 분양률이 지속되고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 연장 횟수 증가 시 부실 우려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매각 대상 사업장의 증가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발표자인 이정현 수석연구원 또는 IS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나이스 시험평가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